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재간둥이 토끼를 의지의 거북이가 극복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솝의 우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거북이보다는 토끼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조기 성취에 목매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야 하고 명문대에 들어가야 하며 삼성이나 LG 같은 멋진 직장에 입사하거나 이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우리는 30살이 되기도 전에 억만장자 반열에 들어가는 젊은 재간둥이들을 지켜보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레이트 블루머들은 교육자와 고용주들은 물론 심지어 부모들한테까지도 과소평가를 받게 되죠. 참, 이 글의 제목인 레이트 블루머는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일컫는 얼리 블루머의 반대말로 늦게 꽃 피우는 사람, 즉 대기 만성형 인간 혹은 늦가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사실 이 글의 저자인 리치 칼가드 역시 전형적인 레이트 블루머입니다. 운 좋게 편입한 대학 시절에는 그다지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고요. 졸업 후 접시 닦기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마침내 내부 동기를 찾아 실리콘밸리에서 하이테크 잡지를 시작했으며 마침내 세계적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출판 발행인이 되었는데요. 30년 가까이 포브스 미디어에서 일하며 그가 만난 전 세계 수많은 레이트 블루머들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뒤늦게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되는 건지, 조기 성공에 집착하는 오늘날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더불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꽃피우게 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당신은 루저가 아니다. 다만 아직 꽃피지 못했을 뿐이라며 나이를 뛰어넘어 잠재력을 발휘하는 법과 뒤늦은 성취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책 레이트 블루머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도널드 캠벨은 캠벨의 법칙을 통해 그 어떤 수량적 사회지표든 그것을 사회적 의사결정에 더 많이 반영하려 할수록 그걸 통해 모니터링하려는 사회적 과정은 더 심하게 왜곡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SAT 같은 시험들을 더 중시할수록 그 결과가 더 심하게 왜곡되고 망가진다는 뜻이다. 또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굿 하트는 그 어떤 측정이든 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굿 하트의 법칙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일단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측정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측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네, 굳이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early blooming, 즉 조기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도 그 피해자로서 그리고 때로는 가해자로서 공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최근 방영된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가 어느 정도 과장된 드라마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드라마 속 아이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이자 그 내용이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내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냥 재롱부리는 아기로만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부모를 붙잡고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부모는 칼 같은 그 논리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공허한 그 허전함에 안타까워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같은 이유로 놀라기도 씁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허전함, 쓸쓸함이
딱 무엇이라고 잡히지 않을 때 저희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허삼관 매열기로 유명한 중국의 3대 작가 위하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대요. 최근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 이면에 가려진 경제적 빈곤층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는 중에 한 중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돈은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용만 봐서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 문장 끝에 느껴지는 쓸쓸함이나 허전함은 뭘까요? 그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이미지에 푹 빠져 아직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거죠. 위화는 중국인의 진정한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빈곤과 기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빈곤과 기아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빈곤과 기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빈곤과 기아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요. 그래서 위화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는 지금 행복 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의 한 해 수입이 인민폐 800위안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학생은 모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은 그런 사람 아니겠죠? 인민폐 8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죠? 위화의 이런 예를 들며 남편이 저에게 당부하더라고요. 차이라는 거. 앞만 보며 달리는 젊은이들이 뒤에 떨어진 친구들과의 차이를 알까? 그 차이를 모른다고 우리들이 그들을 꾸짖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차이를 가르치고 연민을 심어주는 재단이 되어주기 바란다고요. 네. 앞서 중국 학생의 예에서처럼 얼리 블루밍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세와 관련하여 현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단 저자가 제시한 세 가지 추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첫째,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인지 능력 및 정서 측면에서 이전 세대의 청소년들보다 더 늦게 성인이 된다. 다양한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복잡한 과정을 계획하는 능력, 그리고 갖가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같은 신경학적 성숙을 집행 기능이라 부르며 이런 능력들은 대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이 모든 집행 기능들이 우리 뇌에서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가장 큰 부위인 전전두엽 피지를 통해 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또는 SAT에서 보여주는 능력은 보다 빠른 변화의 시대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gap year, 즉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이나 봉사활동 따위를 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셋째, 나이 들면서 잃어가는 인지 능력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획득하는 다양한 능력으로 상쇄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거의 다 서로 다른 나이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꼽힐 수 있다. 이 중에서 셋째, 인지 능력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지 연구에 따르면 우리에겐 두 종류의 지능이 있다고 해요. 유동지능과 결정체적 지능인데요. 유동지능이란 과거에 익힌 지식과 상관없이 새로운 문제들을 풀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즉, 추상적인 패턴들을 알아보고 논리를 활용하고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능은 이른 나이에 정점에 도달하죠. 반면 결정체적 지능은 각종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있는 결정체적 지능은 업무 등의 직업 관련 지식과 다양한 취미, 음악, 예술, 대중문화 등의 취미 관련 지식으로 나뉘는데요. 유동지능과는 달리 결정체적 지능을 측정해 보면 중년 이후까지도 그 능력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같은 일에서는 대개 유동지능이 중시되고, 그래서 보다 젊은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를 선호하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도 많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일은 유동지능에서 결정체적 지능으로 능력의 균형이 바람직하게 이동하겠죠. 이것이 바로 구글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 하나인 구글 클라우드를 60대 초인 다이앤 그린이 이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나이 든 성인들이 젊은 유동지능의 쇠퇴를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유동지능,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과 기술들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일과 목표를 갖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우리 레이트 블루머들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자는 총 6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미 존재하는 그 어떤 부적절한 것도 거부하고 더 나은 걸 찾는다는 의미로서의 호기심. 둘째,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공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행동까지 취하는 연민. 셋째,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을 예전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해주는 회복력. 넷째, 특히 힘든 상황에서 침착하고 차분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평정심. 다섯째, 갑작스런 깨달음의 형태 그 이상으로 온갖 경험과 패턴과 맥락들이 모여 있는 마음의 도서관에서 끌어오는 통찰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쌓게 되는 지식과 경험과 직관력을 모두 합친 지혜입니다. 더불어 이 6가지 장점들, 즉 호기심, 연민, 회복력, 평정심, 통찰력, 지혜는 나이가 든 뒤에나 가질 수 있는 특성임을 강조합니다. 저희 남편이 신입 펀드 매니저들의 승진 조건으로 재단 봉사활동 참여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이 의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까지 줄곧 1등만 해왔던 친구들이 대다수라 그 엄청난 자존심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그들보다 더 난감한 친구들은 없다고요. 한마디로 얼리 블루머들은 부서지기 쉽다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얼리 블루머인 신입 펀드 매니저들에게 봉사를 통한 레이트 블루머의 장점들을 불어넣어서 그 험난한 자산운용 시장에서 부서지지 않고 오래 가길 바랐던 것이었네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책을 읽다 묻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이 정확히 뭐야? 통찰력? 인사이트? 고요히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외부 세계를 가라앉혀 봐. 그러면 내면 세계가 당신에게 시야를 줄 거야.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가 주는 시야, 통찰력이야. 삶을 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지. 우리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우리는 바깥으로 가게 되겠지? 네. 레이트 블루머의 5번째 장점인 통찰력,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이런 매력적인 장점들을 지닌 우리 레이트 블루머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만둬라 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그만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뜻인데요. 저자의 말 들어볼게요. 행동 경제학 및 심리학에 따르면 진짜 큰 낭비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일을 그만둠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희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꿀 힘이 필요할 때,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만두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힘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만두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힘이다. 그만두는 것은 자아 발견 과정의 일부다. 그만둠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는 것이다. 네, 저자의 글을 읽다 보니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서 사회심리학자 쿠르드 레빈의 논제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정착되어 있는 조직은 해동, 혼란, 재동결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대요.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해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해동이라는 것은 바로 끝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방식을 잇는 것, 즉, 이전 방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레빈은 말합니다. 경력이나 인생의 전환기는 무엇인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 끝나는 시기인 거죠.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이서윤 작가의 오래된 비밀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서면 돌아서야 한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는 만용이라고요. 만에 하나 운이 좋은 시기로 바뀌어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내 운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느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느냐가 결과의 수명을 좌우한다고도 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다면 반드시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가 바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힘이라며 행운은 언제나 변하고 움직이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저자가 강조했었습니다. 결국 모두 같은 말이네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때 과감히 그만두는 것. 그만둠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건 실패가 아니라 힘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만둠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 말고 저자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회의라는 슈퍼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회의에 빠지지만 특히 레이트 블루머들은 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지키기 위해 자기 불구화 전략, 즉, 미리 실패의 구실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자는 자기 불구화 전략을 쓰는 것은 단순히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들을 직시하는 게 싫어서 그걸 피하려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거라고 말합니다. 툭하면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것, 수동적 공격 성향의 행동을 하는 것,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는 것 등등 소소하면서도 미묘한 나쁜 습관들이 바로 자기 불구화 전략에서 나오는 행동들인데요. 우리는 미리 실패의 구실을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키우는 자신의 이런 행동들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장점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스스로 꼽히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기회의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힘, 바로 셀프 에피컷이라고 불리는 자기 효능감인데요. 저자의 말 들어볼게요. 자기 효능감은 성공한 레이트 블루머들이 자기 회의를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특정한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사실들의 근거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자기 대화와 프레이밍, 리프레이밍, 자기 연민 등을 통해 스스로 꽃피울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기법들은 레이트 블루머들의 성공의 토대가 되며
이 기법들에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호기심, 연민, 회복력, 평정심 같은 특징이 활용된다.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자기회의는 핸디캡이 아니다. 자기회의는 레이트 블루머들의 슈퍼 파워인 것이다. 네. 이 글을 읽다 보니 어느 책에서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을 요약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유튜브 썸네일들을 보면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많던데요. 여러분, 백만장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낙관과 자기 절제랍니다. 지난주에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저도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낙관과 자기 절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식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철저한 자기 성찰 정도가 되겠네요.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행동에 나설 일이 없겠죠. 언제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동일 테니까요. 강한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개인 대행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자기 회의감 속에서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야말로 자기 회의감을 동기와 정보로 변화시켜 우리 레이트 블루머들의 슈퍼 파워가 되게 해주는 강력한 요인이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가르침 중에 성자 나나크의 삶의 기준 3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려서 이제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레이트 블루머들이 마음 안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성자 나나크의 삶의 기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진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할 것. 둘째, 자신을 오렌지 5개에 팔지 말 것. 세상의 기준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말 것. 셋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보석 전문가를 만날 것.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말 것.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